안녕하세요. 저는 소큐어 세라퓨틱스입니다. 오늘은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첫 컨텐츠로 삼은 거는 이제 제가 신약 개발 업체에 이제 다닌 적도 있고 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신약 개발 그 어마어마하게 돈 잡아먹고 시간이 드는 신약 개발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그 툴로 AI를 활용하는 게 어떨까? 요새 또 유행이기도 하고 해서 좀 첫 콘텐츠로 잡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일단 첫 번째 그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는 게 첫 번째 주제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때 빅데이터를 사람이 분석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 AI라는 툴을 좀 써보자라는 게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AI 활용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신약 개발 분야 중에서 AI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전통적인 신약 개발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중간에 그림을 보시면 신약 개발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제 보시면 첫 번째 그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전임상 시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시험으로 들어가서 시판이 되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고요.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서는 5천에서 10,000개 정도의 물질을 이제 두고 이 중에서 누가 좀 똘똘한가를 좀 솔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전임상에서는 한 10개에서 200개 정도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또 괜찮은 애가 어떤 애인지 또 줄여가지고 임상시험에서 1, 2, 3, 4을 하면서 9개, 5개, 2개 정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FDA에 식약처를 통과를 한 1개의 물질을 시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신약 개발 뭐 다 좋은데 이러한 신약 개발 과정에서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밑에 이제 기간을 보시면 이제 거의 15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신약 개발은 평균 한 15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한 10,000개 물질 중에서 고작 1개만이 최종 신약 개발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 신약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한 최소 이제 1,000억 정도? 1,000억 원. 하나로 1,000억 원 정도고 그 다음에 많으면 한 2조에서 3조 정도 이제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 15년 동안 뭐 1, 2조를 이제 들여서 신약 개발을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개발 성공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8%에서도 채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남짓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였으면은 성공을 해야 되고, 이제 많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성공률이 이제 8%, 5% 이렇게 되면은 사실 신약 개발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 업체 그러니까 신약 개발 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위험, 고수익 산업 분야라고 해서 이러한 어떤 개발 구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말 대형 제약사라든지 진짜 한국에서도 뭐 정말 대형 뭐 이제 그룹들 이런 이제 업체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빅데이터와 그다음에 이 빅데이터를 그 매니지할 수 있는 AI에 활용해서 좀 답을 찾아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네, 가성비 최악입니다. 예, 가성비 최악이죠. 예, 다음 페이지. 이제 빅데이터의 분석 툴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고 그 개발 포인트별로 그 추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패율을 점차 낮춰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약 개발을 할 때 우리 회사 내에서
그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연구원은 한정된 수가 있고 그 연구원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양이라든지 이 뭐 시간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봐야 될 거는 너무 많은 이제 논문과 보고서, 뭐 생물학적 정보, 뭐 기사, 뭐 이런 것들 너무 많죠. 요새는 동영상까지 정말 많은데 이러한 빅데이터를 전부 다 다루고 분석을 완전히 해내야만이 그 정말 그 15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하기에는 이제 사람이라든지 개별 기업의 어떤 한계라는 게 너무 명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임상이나 뭐 비임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혹시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거를 해가지고 내가 참고할 만한 것이 없는지 이런 거 빅데이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빅데이터를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AI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빅데이터는 그 말 그대로 빅데이터라서 규모 면에서는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따라서 이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다음 단계의 실패율을 낮춰줄 수 있는 툴이 필요한데요. 이게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는 AI로 활용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툴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이러한 그 저희가 뭐 어떤 연구 개발함에 있어서 필요한 빅데이터가 있고 이 빅데이터를 그 AI한테 주는데 AI한테 그냥 주면 안 되겠죠. 이거 주고 너 신약 개발해와 라고 하면 AI가 내가 왜 그래야 하지? 라고 할 테고 이제 그러지 않기 위해서 AI한테 좀 구체적인 디렉션을 줘야죠. 나는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 예를 들면 나는 뭐 지금 우리 회사에 이런 A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어떤 B라는 적응증 사이에 어떤 이런 결과를 낸 논문이 필요한데 이런 논문을 좀 찾아줘 라든지 아니면 나는 우리 회사에서 임상실험을 할 건데 임상시험 할 때 그러니까 이 임상시험 효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환자군을 찾고 싶어 라는 이런 식의 그 일단 지시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 지시를 찾기 위해서 그 AI는 나름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겠죠. 그리고 그 AI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이런 그 결과를 도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도출을 해내면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독성 실험을 좀 시뮬레이션 해줄래? 라는 이제 뭐 질문에 대해서 AI가 알았어. 너희 회사에서 하려고 하는 독성 시험은 뭐 90%의 확률로 성공할 거야. 다만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 라는 뭐 이런 결과를 내겠죠. 그러면 이런 결과를 가지고 회사에서는 그 임상시험의 실패율을 줄이는 거죠. 임상시험에 이제 그 성공률을 높인다기보다는 AI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다른 그 업체나 다른 어떤 사람의 그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우리 회사의 실패도도 줄이는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실패율을 점차 줄이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성공률이 이제 업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신약 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빅데이터와 AI의 활용을 알아봤고요. 다음은 이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어디까지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 분야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서 AI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정보 탐색 분야가 있고요. 근데 홍보 물질을 이제 뭐 그러니까 정보 탐색, 그러니까 뭐 새 적응증을 발견할 수 있는지, 홍보 물질. 그러니까 약을 개발을 하려면 그 정말 많은 물질 중에서 뭘 홍보 물질로 할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뭐, 그러니까 전임상이라든지 임상시험 분야에서도 AI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정보 탐색 분야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논문이나 임상 보고서 같은 것들을 보고 데이터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추출을 해가지고 신약 탐색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는 뭐 기본적인 기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이 이제 새 적응증을 발견하는데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A라는 약물이 이제 뭐 신장암에 뭐 효과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뭐 류마티스성 관절염에도 뭐 완전 새로운 적응증에도 효과가 있더라라는 것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AI가 도와줄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아톰와이즈라는 그 미국의 회사가 있는데 이 아톰와이즈에서
이 아토마이즈에서 가지고 있는 AI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100만 개의 분자를 하루 만에 스크리닝을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뛰어난 실력을 이제 통해서 2014년도에 이 기술을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법에 적용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그런 그러니까 어떤 급성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급격하게 전파가 되는 이런 전염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그러니까 뭐 지금 코비드 19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봤던 그 15년에 그 몇 천억씩 들이는 이제 뭐 그런 절차를 몇십 년씩 밟게 되면은 사실 뭐 인류가 멸종을 한 다음이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전통적인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다 밟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 아톰와이즈에서는 그 자사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에볼라 치료용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8,000개의 어떤 후보 의약품들 중에서 이거를 기계에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2개 정도의 치료제가 이거는 에볼라 치료제로서 가능성이 굉장히 있겠다라는 거를 발표해서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번에 이제 코비드 19 사태에서도 그러니까 후보 물질을 이제 빨리 찾는 게 사실 또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빨리 끝낼 수가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 적응증 발견에도 AI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대신해서 새 적응증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엄청나게 방대한 인허가라든지 연구나 의료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보를 탐색을 한 뒤에는 이제 후보 물질을 이제 똘똘한 애를 이제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 후보 물질 분류 그 단계에서도 AI는 그 약물 디자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단백질의 구조가 굉장히 크고 복잡한데 이 단백질의 특성을 예측을 해서 뭐 바이오면은 뭐 이 단백질의 어느 펑션 분야에 이제 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3차원적 구조가 맞는 약은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케미컬이면은 이거 펑셔널 그룹이 이런데 이거는 뭐 어디에 뭐 결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가지고 이러한 너가 타겟팅하는 이런 뭐 수용체에는 이러한 디자인, 이러한 약물들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라는 거를 이제 대략적으로 디자인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AI가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새 신약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라든지 아니면 건강한 사람들의 샘플을 분석을 해서 뭐 새로운 바이오 마커를 찾거나 아니면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는 일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 물질을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발굴을 해서 이 후보 물질이 실제로 인체에 들어갔을 때 안전성과 유효성이 예측이 어느 정도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또 후보 물질 중에서도 나 AI가 보기에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는 이런 순서로 너네가 가능성이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제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이제 후보 물질 발굴 분야에서는 그 AI가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후보 물질을 이제 발굴을 했으면 이 후보 물질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을 할 때 보통 이제 세포 수준의 인비트로 실험과 이제 동물 실험, 인비보 실험을 같이 하는데요. 인비트로 실험과 인비보 실험도 이제 나름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몇 억씩 드는데 이런 실험 결과를 객관적으로 이제 미리 분석한 결과를 받아볼 수가 있어서 예를 들면 이거는 뭐 토끼한테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AI가 뭐 나는 한 90% 확률로 이건 토끼에게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 비추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굳이 그 실험을 뭐 AI가 그렇다는데 뭐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AI가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전임상 이제 설계, 그다음에 독성 예측, 또 임상의 경우에도 임상 설계, 또 피험자를 모집한다든지 뭐 이렇게 임상 시험 최적화하는 이런 부분에서 AI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설계 같은 거는 사실 뭐 전통적으로 이제 사람이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AI가 그 프로토콜도 짜주고 그다음에 실험 머티리얼 선별 같은 것도 해주고 또 실제로 이 전임상이나 임상이 진행이 됐을 때 너네 회사에서는 이 정도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어 라는 얘기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임상 설계할 때, 임상을 설계할 때 이 임상에 맞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신장암 환자라고 해서 뭐, 또
한다고 하더라도 뭐 초기 그러니까 초기 환자가 있고 좀 말기로 진행된 환자가 있으신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환자에게 잘 맞는지 이제 이런 것도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을 또 이제 발전을 시키다 보면은 이제 피험자를 모집을 할 때, 그러니까 뭐 환자 기록과 이제 어떤 그 유전적 정보를 통해서 이 임상 실험에 최적화되어 있는 환자를 매칭해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임상 시험인데 지금 임상 실험으로 됐네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러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사실 그 뭐 특히 이제 항암제 임상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환자들이 정말 이 약 써보고 저 약 써보고 모든 약을 써보다가 정말 안 돼서 임상 시험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임상 시험에 오실 때는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오실 때가 많은데 이제 그때 그 임상 시험 환자 당신에게는 요 임상보다는 저 임상이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뭐 기계를 통해서 한번 그 리뷰를 해볼 수가 있다면 환자로서는 한 번의 선택 기회를 더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지막 그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량 양리학 부분이 있는데 저거는 뭐 임상을 안 해도 약효와 독성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임상을 하더라도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적은 환자를 대상으로 아주 단시간 이제 임상을 해서 신약이 많이 나와서 환자들의 좀 치료 범위가 넓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의 좀 소망이고요. 그래서 계량 양리학이라는 저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많이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까지 해서 그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에 대한 저의 좀 짧은 생각과 짧은 지식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저도 이제 첫 영상이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좀 많이 부족한 걸 느꼈고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개발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얘기한다고 이게 이제 시작에 불과할 뿐 끝은 언제 볼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당장은 좀 더 봐야 될 부분이 이제 AI 지능 그리고 AI를 활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AI 지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AI를 그래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AI가 어떤 지능을 활용을 해서 어떤 식의 결과를 도출을 해주는지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이 AI를 어느 AI 업체를 활용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가이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AI 지능 부분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AI 활용 사례, 그러니까 뭐 지금 대형 제약사 같은 경우에는 AI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이미 활용을 해서 임상시험에 들어간 케이스도 있는데요. 아직은 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물질 그 발굴 단계에서는 AI로 활용해서 아직은 그 그 발굴된 후보물질들이 아주 이제 좀 천재적인 그런 물질들은 아직은 없대요. 근데 아마도 지금 이제 제약회사들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아마 한 몇 년 뒤에는 이런 AI를 활용해서 도출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전임상과 임상을 한 이런 물질이 실제로 FDA나 식약처 허가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의 이제 그 동료 제약사들은 어떻게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는지 이런 걸 좀 이제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저의 첫 그 강의라고 하기엔 너무나 모자란 그러니까 뭐 공부라고 할까요? 저희 첫 공부가 끝이 났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느낌은 이 내용을 이제 이 컨텐츠 아주 짧은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굉장히 뭐라고 해야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 어디 가서 한 30분 정도 얘기하라고 하면 이제 질문을 안 받고는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 좀 전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컨텐츠를 만들면서 저와 또 그 영상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좀 심화학습이 됐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합이긴 한데 이제 그 PPT를 보시면 이제 앞부분은 그림이 되게 많은데 이제 뒷부분은 이제 표로 다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이제 그림을 이제 그 적절한 그림을 이제 선택을 하고 어떤 것도 배경을 없애고 뭐 이러면서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 삽입을 앞으로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움이 여러분의 이제 그 숙면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래서 즐거운 저녁, 그다음에 행복한 수면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